네, 안녕하십니까. 케어워터 연구원의 유문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단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 재난의 대부분의 많은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가뭄과 뭐 홍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같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께서는 이제는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끓어오르는 시대가 됐다, 이럴 정도로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우리 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위기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물 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와 가뭄인데, 특별히 이제 가뭄 쪽에서는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워터 리스크라고 제가 이제 좀 명명을 해보긴 했는데, 우루과이가, 이건 뭐 TV에서도 많이 나온 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그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어서 물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기수역에서 물을 취수해서 그 파이프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 약간의 그 해수가 좀 유입이 돼서 그 수돗물에서 굉장히 그 짠 물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뭐 2000년대 이후로 워낙 이쪽 서부 쪽은 물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 물 수요하고 공급하고의 이제 미스매치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제 항시적인 그 물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걸 통해서 이제 일상적인 물 부족 상황으로 전환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더해서 뭐 요즘 뉴스에 나오듯이 LA 산불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또 물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방관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꺼야 되는데, 워낙 큰 불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쓰는 소방 용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또 물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압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그 물이 부족하다, 불 끌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닷물까지 끌어다가 이제 그 불을 끄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후 위기를 통해 가지고 주로 이제 가뭄과 홍수 이런 쪽만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수요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뭄과 홍수, 가뭄이나 이런 것의 어떤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물에 대해서 워낙 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물이 얼마나 이 경제에 거의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겠지만, 이 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2021년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에 공급할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이런 이제 반도체 공급하는 물로 이렇게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 반도체가 얼마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게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사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실제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물에 대해서 약간은 물의 가치를 조금 인식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 해외에 여기 보면은 저기 이 자료의 그 소스가 블룸버그하고 바클레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바클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금융 쪽에 굉장히 큰 그 기업이고 거기에 대한 리서치하는 그 연구기관인데, 거기서도 이 그 물 분야에서 이제 탄소 비용하고, 요즘은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서 탄소 비용을 주로 많이 하는데 물과 그 탄소의 비용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라고 하는 것을 실제 금융 쪽 사이드에서 좀 정리를 해서 낸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약간
요 분야들이 뭐 푸드라든지 베버리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물에 좀 특화된 그 산업 분야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산업들은 오히려 기후 코스트보다는 물의 위기가 왔을 때 더 큰 기업에 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기후적으로도 많이 물은 이제 그 비가 좀 적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뭄의 위기도 있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그 물을 사용하는 새로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물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댐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물그릇을 공급하는 큰 하나의 도구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50년대에서 80년대에 주로 댐이 많이 건설되고 최근에는 이제 댐이 건설되는 그 추세가 굉장히 적어지고, 또 옛날에 댐이 건설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댐 퇴적으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쌓았던 그 물의 용량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OECD 국가의 어떤 이런 물 사용의 예측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에 뭐 밑에 그 파란색이 그 농업용수고, 이제 제가 이게 네모나게 표시한 게 공업용수인데, 공업용수 쪽에 굉장히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그 공업용수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 유엔에서도 이제 46년 만에 유엔 워터 컨퍼런스를 이제 2023년에 개최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물의 그 수자원의 총 그 양인데, 댐에 의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인데, 그 뭐 아무래도 2000년대 이후에는 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약간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물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과연 이 물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좀 그 염려가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각 나라별로 그 어떤 그 물의 원천에 대한 의존율을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댐과 하천에 주로 많이 의존하는 반면에 다른 뭐 물이 부족한 국가죠.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옛날부터 물이 부족한 국가인데, 이런 국가들은 다양한 그 대체 수자원을 발굴하면서 물에 대해서 좀 안정화된 이런 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에 대한 물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이거는 그 각 기업에서 발췌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물이 많이 쓰는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 그 지속가능 보고서에 봐도 우리나라 여기 삼성의 여기에 보시면 지속가능 보고서에 보시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지들, 이런 공장들에 대해서 워터 리스크가 큰 지역을 구분을 해놓고 있고, 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수자원 리스크 지역이 12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9개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이 물이 굉장히 좀 물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럼 각 나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는 2023년에 굉장히 큰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한 게 물 절약 대책입니다. 물 절약 대책에 2023년 3월에 발표를 하면서 53가지의 물 절약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 물의 재이용을 좀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재이용하고 그 다음에 폐수도 재이용해서 오히려 폐수를 재활용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이제 조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 먹는 물까지도 이렇게 이걸로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프랑스는 이제 그 가뭄 대응 전략에 딱 요거를 이제 제안한 상황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겪은 상황에서
대만도 이제 이 TSMC라고 하는 기업이 그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가, 이제 국가 그 산업에 어떻게 물을 공급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재생수자원법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신규 산업 수요자가 위치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이용수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그 법으로 제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뉴워터라고까지 해서 그 재이용을 해서 오히려 먹는 물까지도 이제 활용하고 있고, 여기가 그 재이용하는 그런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많이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좀 덜 나갈 것 같은데,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좀 찾아보니까 미국도 이 재이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좀 많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먹는 물까지도 이렇게 재이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그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댐에 대해서 조금 그 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동안은 이제 물에 대해서, 수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용량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지속하게 이제 끌어오긴 했지만은, 이제 물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제 그 함에 따라서 이제 재이용이라고 하는 물을 확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량을 보시면 2020년에 총 재이용량은 한 14억 톤 정도 되고, 그리고 그중에 하수 처리 수가 계획 대비 이제 어떻게 재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2차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의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뭐 하수 재이용량 한 80%, 그다음에 중수도는 55%, 빗물은 24%, 그다음에 이제 폐수 처리수는 71% 정도로 대략 한 70% 정도 이제 저희가 물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는 이런 물 재이용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해서 가급적이면 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이런 그 재이용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재이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6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 재이용에 대한 관련 제도를 조금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수 뭐 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 재이용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 상수를 먼저 쓰고 남은 물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큰 틀에서 이게 그 수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수자원법이나 수도법이나 이런 국가 계획에서 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좀 이런 하수 재이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연계성을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하수 재이용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 이용을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나 물 재이용 계획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 기본 상위 계획의 물 관리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큰 틀에서 연계해서 하나의 수원으로서 좀 고려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수 재이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공업용수 쪽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도 공업용수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잘 그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하수 재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사업성이 있거나 이러면 민투 사업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한데, 조금 민간에서 좀 투자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국가 재정 보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에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 축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틀에서는 조금 유역 단위의 하수 재이용의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양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그 지역에 없다면 이게 매칭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수요지와 공급지의 좀 그 미스매치로 인해서 이 하수 제휴형이 좀 활성화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큰 틀에서 유역 단위에서 한 그 하수의 어떤 활용과 그다음에 수요를 같이 고려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역을 연계한 공급망을 좀 고려를 해서 하수 제휴형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물 제휴용을 할 때 이거는 약간 조금 이쪽 재정 사이드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앞에 하수 제휴용에 대한 베니핏이 어느 정도인가 항상 우리가 뭔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투자되는 데 반해서 이제 돌아오는 어떤 사회적인 베니핏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항상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하수 제휴용에 대한 이런 편익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개량화하고 발굴하고 그걸 좀 반영해서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적으로 이런 하수 제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섯 번째로는 물 제휴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이 물 제휴용의 어떤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서 워터 파지티브라고 해서 본인들의 기업이 쓴 물만큼을 물 이상을 다시 그 사회에 또는 다시 자연에 돌려보내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워터 파지티브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게 이제 아리백과 같이 자발적인 그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긴 한데 점점 이런 워터에 대해서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 제휴용을 통해서 자연에 다시 환경용수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물 제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의 다른 전체적인 그런 수요나 물의 공급에 기여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하고 또 이것을 좀 인증해 줌으로써 이렇게 사회적 기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물 제휴용에 대해서 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항상 물 산업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물 쪽에 관련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물 제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수 제휴용이 이제 더러운 물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수 제휴용이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또 물 수요에 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또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가치를 또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명현 소장님.